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공영방송 아시아 특파원 카타리나 슈미트입니다. 중국 정부가 몽골에 쏟아부은 교육 지원금이 무려 800억 원. 하지만 몽골 젊은이들은 그 돈을 거부하고 집안의 말과 양을 팔아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국 최대 포털 웨이보가 발칵 뒤집혔어요. 14억 중국 시장을 두고 왜 5천만 한국을 택하느냐는 분노의 댓글이 100만 개를 넘었죠. 그런데 한 몽골 대학생이 올린 영상 한 편이 모든 논쟁을 끝냈습니다. 중국은 우리를 값으로 계산하지만 한국은 사람으로 대합니다. 이 한마디에 중국 네티즌들이 침묵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지금 그 현장으로 향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칭기즈칸 광장에서 북쪽으로 3km.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코리아 스트리트라 불리는 거리입니다. 놀라운 건 이 이름이 공식 명칭이라는 거예요. 몽골 정부가 5년 전 정식으로 지정했죠. 거리 양옆으로 한국 기업 간판이 500m나 이어집니다. 화장품 가게, 치킨집, 스터디 카페, 그리고 한국어 학원만 20곳이 넘어요. 제가 지금 들어선 곳은 드림코리아 어학원입니다. 4층 건물 전체가 교실이에요. 복도에선 학생들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원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45세 여성 원장 툴가 씨가 반겼습니다. 기자님, 제가 이 학원 시작한 게 7년 전이에요. 그땐 학생이 겨우 15명이었죠.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녀가 등록명부를 보여줬습니다. 현재 재학생 850명. 대기자만 400명이 넘었어요. 작년에 중국 정부가 우리 학원 근처에 무료 중국어 센터를 열었어요. 최신 시설에 장학금까지 주면서요. 그런데 3개월 만에 문 닫았습니다. 학생이 12명밖에 안 모였거든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학생들이 직접 말하더군요. 중국어 배워서 중국 가면 우리를 사람 취급 안 해요. 한국은 달라요라고요. 툴가 원장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옆 건물에 HSK 중국어 센터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하지만 불이 꺼져 있었고 입구엔 임대문의 전화번호가 붙어 있었죠. 저 건물 임대료 중국 정부가 3년치를 미리 냈대요. 근데 6개월 만에 철수했어요. 우습죠? 오후 3시 학생들의 쉬는 시간에 제가 복도로 나갔습니다. 19살쯤 되어 보이는 여학생에게 다가갔어요. 실례지만 왜 한국어를 배우나요?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몽골 출신 한국 회사 직원이 작업장에서 찍은 영상이었어요. 보세요. 이 언니는 한국에서 3년 일하고 울란바토르에 카페를 차렸어요. 지금 직원이 5명이래요. 제 꿈이 바로 저거예요. 중국은 안 가봤어요?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우리 오빠가 중국 광산에서 일했어요. 월급 절반을 떼이고 왔어요. 항의하니까 몽골놈이 뭘 안다고 떠드냐고 했대요. 한국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제가 5명의 학생을 더 인터뷰했습니다. 놀랍게도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중국의 차별, 한국의 공정함.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학원 옆 카페에서 툴가 원장과 커피를 마셨습니다. 기자님, 중국이 돈은 많이 쓰지만 실수를 했어요. 돈만 주면 사람 마음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젊은이들은 존중을 원해요. 한국 기업들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녀가 휴대폰으로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경기도 어느 공장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어요. 한국인과 몽골인 직원들이 함께 웃고 있었죠. 저 사진 속 몽골 청년 5명, 다 제자예요. 매달 한 번씩 단체 영상 통화해요. 그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여기선 우리도 이름으로 불러요. 번호가 아니라요.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경제 문제가 아니었어요. 인간 존엄의 문제였죠. 다음 날 저는 몽골 노동부를 찾아갔습니다. 해외 취업 담당 국장 바트체책 씨가 충격적인 자료를 공개했어요. 2023년 기준 몽골 청년 해외 취업 1위 국가가 한국입니다. 2만 3천 명이 한국으로 갔어요. 중국은 4천 명이에요. 그가 보여준 그래프는 더 놀라웠습니다. 2018년만 해도 중국 취업자가 한국의 2배였어요. 하지만 5년 만에 완전히 역전됐죠. 무슨 일이 있었나요?
2019년에 결정적 사건이 있었어요. 중국 내몽골 광산에서 일하던 몽골 노동자 120명이 집단 임금 체불을 당했습니다. 6개월치 월급을 못 받았죠. 몽골 정부가 중국 측에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바트채책 국장이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같은 해 한국 경기도의 한 공장에서 몽골 노동자가 산재를 당했어요. 회사가 즉시 병원비를 내고 쉬는 동안 월급을 100% 지급했습니다. 완치 후 복직도 보장했고요. 이 두 사건이 SNS로 퍼지면서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부모들이 자식을 한국으로 보내기 시작한 거죠. 국장실을 나와 1층 민원실로 내려갔습니다. EPS 한국 취업 상담 창구 앞에 40명이 넘는 줄이 서 있었어요. 반면 중국 취업 상담 창구는 텅 비어 있었죠. 줄 맨 앞에 선 30대 남성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가시려고요? 네, 세 번째 도전이에요. 토픽 시험이 어려워서 2번 떨어졌거든요. 이번엔 꼭 붙을 겁니다. 중국은 시험이 더 쉽다던데요? 그가 피식 웃었습니다. 쉬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 처남이 중국 공장에서 3년 일했는데 돌아와서 말했어요. 다시는 안 간다고요. 차별이 너무 심하대요. 점심시간 노동부 근처 식당에서 바트채책 국장과 식사를 했습니다. 기자님, 제가 직접 조사한 게 있어요. 그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한국에서 일하고 돌아온 몽골인 500명을 인터뷰했습니다. 만족도가 92%예요. 중국은 34%였어요. 가장 큰 차이가 뭔가요? 한국은 계약서를 지켜요. 월급, 근무 시간, 휴일. 다 약속대로죠. 중국은 계약서가 휴지예요. 맘대로 바꾸고 문제 제기하면 추방시켜버리죠. 그가 또 다른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다녀온 사람 중 67%가 사업을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번 돈과 배운 기술로요. 중국 다녀온 사람은 15%만 사업했고 나머지는 다시 일용직 노동자가 됐어요. 저는 이 수치들이 말해주는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일자리를 주는 게 아니라 미래를 주고 있었던 거예요. 오후에 저는 울란바토르 국립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한국학과 학과장 올즈바이 교수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교수님, 한국학과 경쟁률이 어떻게 되나요? 15대 1입니다. 우리 대학에서 가장 높아요. 의대가 12대 1인데 그것보다 높죠. 캠퍼스를 걷다가 게시판을 봤습니다. K-POP 댄스 동아리 모집, 한국어 말하기 대회, 한국기업 채용 설명회. 온통 한국 관련 포스터였어요. 중국 학과는 어떤가요? 올즈바이 교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중국 학과가 인기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원도 못 채워요. 작년에 신입생이 8명밖에 안 왔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선배들의 경험담이 결정적이었어요. 중국학과 졸업하고 중국 가서 일한 선배들이 SNS에 올린 글들. 차별당했다, 무시당했다, 사람 취급 못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퍼지니까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교수가 스마트폰을 꺼내 몽골 최대 SNS 페이스북 몽골을 열었어요. 여기 보세요. 한국 vs 중국 일하기 그룹이에요. 회원이 15만 명이에요. 스크롤을 내리자 수많은 후기가 보였습니다. 대부분 한국 찬양, 중국 비판이었어요. 그중 좋아요 8만 개가 달린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중국 공장에선 제 이름이 17번이었어요. 한국 공장에선 바트예요. 이게 전부를 말해줍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취재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썼어요. 14억 시장이 5천만 시장에게 진 이유는 간단하다. 돈이 아니라 존중이 승리했다. 울란바토르에서 남서쪽으로 80km. 작은 도시 다르항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EPS-TOPIK 시험이 열려요. 한국 취업을 위한 한국어 능력 시험이죠. 새벽 5시인데 벌써 시험장 앞에 200명이 넘는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저는 그중 한 청년에게 다가갔어요. 26살 앵크 바야르 씨였습니다. 몇 시부터 오셨어요? 어젯밤 10시요. 12시간째 기다리는 중이에요. 왜 그렇게 일찍 오셨나요? 그가 주변을 가리켰습니다. 어떤 사람은 텐트를 쳤고 어떤 사람은 담요를 덮고 앉아 있었어요. 자리 선점하려고요. 앞자리에 앉으면 듣기 평가가 잘 들려요. 1점 차이로 떨어지는 사람이 수두룩하거든요.
앵크 바야르 씨는 이번이 네 번째 도전이라고 했어요. 3번 다 떨어졌대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매번 그랬죠. 근데 제 친구 바트가 작년에 붙어서 한국 갔어요. 어제 영상통화했는데 월급이 제가 여기서 1년 버는 돈이었어요. 그 얘기 듣고 오늘 또 왔어요. 시험장 입구에 합격률이 붙어 있었습니다. 18.7%. 응시자 1000명 중 187명만 합격한다는 뜻이에요.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옆에서 듣던 30대 여성이 끼어들었어요. 이게 낮은 거예요? 중국 광산 취업은 경쟁 없어요. 아무나 가요. 그래서 더 위험하죠. 한국은 까다롭지만 그만큼 제대로 된 곳이에요. 오전 8시 시험장 문이 열렸습니다. 수험생들이 일제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시험 감독관으로 온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 김민수 씨를 만났습니다. 매년 이렇게 많이 오나요? 네, 몽골은 특히 열기가 대단해요. 작년엔 응시자가 1만 2천 명이었어요. 올해는 1만 5천 명 넘을 거예요. 중국어 시험은요? 김 씨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HSK 시험장 가보셨어요? 텅텅 비어 있어요. 작년에 몽골에서 HSK 응시자가 800명이래요. 우리 하루 시험 인원보다 적죠. 시험이 시작되고 3시간. 밖에서 기다리는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도시락을 싸들고 왔더라고요. 우리 아들 점심 먹여야죠. 밥 잘 먹어야 오후 시험도 잘 보니까요. 아드님이 몇 번째 도전이세요? 5번째요. 이번엔 꼭 붙었으면 좋겠어요. 시험 볼 때마다 등록비가 15만 투구릭이에요. 우리 같은 서민한텐 큰 돈이거든요. 그런데 왜 계속 도전하세요? 중국은 시험도 없이 갈 수 있다던데요. 아주머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우리 조카가 중국 가서 병 걸려서 왔어요. 회사에서 치료비 한 푼도 안 줬어요. 우리 아들은 그렇게 안 보낼 거예요. 오후 3시 시험이 끝났습니다. 수험생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웃고 어떤 사람은 멍한 표정이었죠. 앵크 바야르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어땠어요? 모르겠어요. 듣기가 너무 빨랐어요. 근데 최선은 다했어요. 합격하면 뭐 하고 싶으세요?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3년만 일하고 올게요. 그 돈으로 여기서 작은 가게 차릴 거예요. 한국에서 배운 걸로요. 제빵이든 치킨이든 뭐든 배워올 거예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의들에게 한국은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었어요. 미래를 설계하는 곳이었죠. 시험장을 나오며 한 포스터를 봤습니다. 한국에서 배우고 몽골에서 성공하자. 누군가 손글씨로 아래 적어놨더라고요. 중국에선 돈만 벌지만 한국에선 인생을 배운다. 다음 날 저는 울란바토르 외곽 자민우드 산업단지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10년 전 중국 기업들이 대거 진출했던 곳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죠. 산업단지 입구부터 이상했어요. 중국어 간판들이 철거된 자리에 한글 간판이 새로 걸려 있었습니다. 선진전자 몽골 공장, 대한섬유 울란바토르 지사, 코리아푸드 제조센터. 단지 관리사무소 소장 간토그 씨를 만났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이 단지 기업 70% 중국이었어요. 지금은 45%가 한국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간토그 소장이 창밖을 가리켰어요. 텅 빈 공장 건물 3개가 보였습니다. 저기 중국 의류 공장이었어요. 2021년에 야반 도주했죠. 직원 150명한테 2개월치 월급 안 주고요. 왜 도망갔나요? 수익이 안 나오니까 그냥 튀었어요. 몽골법. 신경도 안 써요. 본사는 중국이니까 처벌도 못하죠. 우리는 차를 타고 단지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저기 봐요. 소장이 한 건물을 가리켰어요. 작년에 한국 기업이 인수했어요. 중국 기업이 버리고 간 공장을요. 지금은 어떤가요? 직원 200명이에요. 전부 몽골 사람이고 월급도 제때 나와요. 중국 때랑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그 공장에 들어가 봤습니다. 대림산업 몽골법인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공장장 박성호 씨가 반겼습니다. 여기 인수할 때 상태가 엉망이었어요. 기계는 고장나 있고 직원들은 월급 못 받아서 다 떠나고. 왜 인수하셨어요? 몽골 인력이 우수해요. 성실하고 배우려는 의지도 강하고.
중국 기업들이 제대로 못 썼을 뿐이죠. 박 공장장이 생산 라인으로 안내했습니다. 몽골 직원들이 정확하게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어요. 저 친구들 전부 한국어 할 줄 알아요. 우리가 3개월 교육시켰거든요. 지금은 한국 본사랑 직접 소통해요. 라인 반장 춘다 씨를 만났습니다. 32살 여성이었어요. 중국 공장 다닐 때랑 비교하면 어때요? 춘다 씨가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하늘과 땅이에요. 중국 때는 하루 12시간 일했어요. 주말도 없고 아파도 못 쉬었어요. 지금은 8시간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쉬어요. 월급은요? 중국 때가 월 80만 투구릭이었어요. 지금은 120만 투구릭이에요. 게다가 4대 보험도 들어줘요. 4대 보험이요? 박 공장장이 설명했어요. 한국 본사 방침이에요. 몽골 직원들도 한국 직원이랑 똑같이 대우하라고요. 산재보험, 건강보험 다 들어줘요. 점심시간 공장 구내식당에 갔습니다. 한국 음식과 몽골 음식이 함께 나왔어요. 중국 공장 때는 식당이 없었어요. 춘다 씨가 말했어요. 각자 도시락 싸왔죠. 한국 회사는 점심을 공짜로 줘요. 식당 한쪽에 게시판이 있었습니다. 이달의 우수 사원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몽골 직원 5명이었죠. 매달 뽑아요. 상금도 줘요. 박 공장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중국 기업들은 이런 거 안 해요. 직원을 기계로 보니까요. 오후에 공장 휴게실에서 직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10명 직원이 모였어요.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한국 회사랑 중국 회사, 뭐가 다른가요? 28살 남성 직원 볼드가 먼저 말했어요. 중국 공장에선 제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어요. 야, 너 아니면 번호로 불렀어요. 여긴 다 이름 불러요. 35살 여성 직원 사란게렐이 덧붙였어요. 중국 때는 화장실 가는 것도 허락받아야 했어요. 시간 재서 5분 넘으면 혼났어요. 여긴 그런 거 없어요. 가장 나이 많은 42살 앵흐바야르가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중국 공장 간부들은 우릴 몽골 원숭이라고 불렀어요. 뒤에서요. 근데 우리 다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동료라고 불러요.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근무 조건 차이가 아니었어요. 인간 존엄성의 문제였죠. 공장을 나오며 박 공장장이 말했어요. 기자님, 중국 기업들이 왜 졌는지 아세요?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교만해서 진 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봤으니까요. 저녁 무렵 산업단지 정문 앞 버스 정류장에서 퇴근하는 노동자들을 봤습니다. 한국 공장 직원들은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중국 공장 직원들은 지친 표정으로 조용히 서 있었죠. 한 몽골 청년이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기자님, 여기 한국 공장 더 들어온대요. 저도 이직하고 싶은데 한국어 공부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중국은 임금을 주고 한국은 존중을 준다 마이너스 몽골 산업단지가 증명한 진실. 울란바토르 공항, 대한항공 인천발 항공편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승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3년 일하고 돌아오는 몽골 청년 5명이었죠. 출국장 문이 열리자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 그들이 보였습니다. 가족들이 환호하며 달려갔어요. 그중 한 명, 29살 오윤희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한국 생활 어땠어요? 그가 환하게 웃었어요. 제 인생을 바꿨어요. 3년 전 떠날 땐 맨손이었는데 지금 통장에 5만 달러 있어요. 5만 달러면 몽골 평균 연봉의 10년치였습니다. 돈만 번 게 아니에요. 오윤희 씨가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한국에서 제빵 기술 배웠어요. 다음 달부터 제 베이커리 오픈해요. 공항 입국장 한쪽에 작은 부스가 있었습니다. 한국 귀국자 상담센터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상담사 남지 씨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다녀온 분들이 사업 시작할 수 있게 돕는 거예요. 창업 컨설팅, 대출 연결, 사업자 등록까지 무료로 지원해요. 이용자가 많나요? 작년에 850명이 상담받았어요. 그중 400명이 실제로 사업 시작했고요. 저는 오윤희 씨를 따라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울란바토르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어요.
거실 한쪽에 제빵 도구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븐, 믹서, 각종 틀들. 전부 한국에서 가져온 거였죠. 한국 회사 사장님이 퇴사할 때 선물로 주셨어요. 오윤희 씨가 오븐을 쓰다듬었어요. 3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다고요. 중국 공장이었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가 직접 만든 빵을 하나 건넸습니다. 소보로빵이었어요. 한국에서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반죽했어요. 힘들었지만 사장님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죠. 한국말도 서툰 저한테요. 중국 공장 경험도 있다고 들었어요. 오윤희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한국 가기 전에 중국 텐진에서 6개월 일했어요. 식품 공장이었는데 그쪽은 아무것도 안 가르쳐줘요. 그냥 단순 작업만 시키죠. 기술? 배울 수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중국 기업들은 우리가 기술 배워서 경쟁자 되는 걸 싫어해요. 한국은 달라요. 가르쳐주고 배우라고 격려해요. 왜냐면 우리를 동료로 보니까요. 다음 날, 저는 오윤희 씨가 오픈할 베이커리 자리를 방문했습니다. 서울 베이커리라는 간판이 달려 있었어요. 아직 오픈 전인데 벌써 문의 전화가 20통 넘게 왔대요. 한국 스타일 빵집이라고 SNS에 올렸더니 난리예요. 오윤희 씨가 웃었어요. 몽골 사람들이 한국 빵 정말 좋아하거든요. 오픈 준비를 돕는 친구 3명이 있었습니다. 전부 한국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었어요. 우리 셋도 나중에 가게 낼 거예요. 그중 한 명이 말했어요. 치킨집, 카페, 분식집. 다 한국에서 배운 걸로요.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중국에서 일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오윤희 씨에게 물었어요. 중국 다녀온 친구들은요? 대부분 다시 일용직이에요. 중국에서 번 돈도 얼마 안 되고 기술도 못 배웠으니까요. 어떤 친구는 중국에서 2년 일했는데 몽골 돌아와서 택시 운전해요. 그날 오후, 저는 울란바토르 중심가의 한국 귀국자 모임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회장 간바트 씨가 반겼어요. 그는 5년 전 한국에서 일하고 돌아와 지금은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임 회원이 2,300명이에요. 전부 한국에서 일했던 사람들이죠. 주로 뭐 하시나요? 서로 정보 공유하고 사업 도와주고 한국 기업이랑 연결해주고요. 요즘은 한국 가려는 후배들 상담도 많이 해요. 사무실 벽에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카페, 음식점, 미용실, 학원. 전부 회원들이 차린 가게였어요. 이 사람들 성공률이 얼마나 되나요? 70%는 3년 안에 안정 궤도에 올라요. 한국에서 번 돈이랑 배운 기술이 있으니까요. 중국 귀국자 모임도 있나요? 간바트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있긴 한데 회원이 60명밖에 안 돼요. 중국 다녀온 사람들끼리 모여봤자 할 얘기가 없대요. 성공 사례도 거의 없고요. 저는 그날 저녁 5명의 한국 귀국자를 만났습니다. 각자 다른 업종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었어요. 첫 번째, 31살 치메드 씨. 한국에서 자동차 정비 배워서 정비소 차렸어요. 한국 현대차 서비스 센터에서 3년 일했어요. 전기차 정비까지 배웠죠. 지금 손님이 너무 많아서 직원 2명 더 뽑았어요. 두 번째, 28살 안우다리 씨. 한국에서 미용 기술 배워서 헤어샵 운영해요. 서울 강남에서 2년 반 일했어요. 한국 최신 스타일 다 배웠죠. 여기선 제가 1세대예요. 손님들이 서울 스타일 해주세요라고 해요. 세 번째, 35살 볼트 씨. 한국에서 용접 기술 배워서 지금은 건설 현장 팀장이에요. 한국에서 특수 용접 자격증 땄어요. 몽골에선 이 자격증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감이 계속 들어와요. 네 번째, 29살 오르길 씨. 한국 물류회사에서 일하고 와서 배송 스타트업 차렸어요. 한국에서 시스템을 배웠어요. 효율적인 배송 동선, 고객 관리, 전산 시스템. 다 한국식으로 하니까 경쟁사보다 빨라요. 다섯 번째, 32살 여성 사란 씨. 한국 식당에서 일하고 와서 김밥 전문점 차렸어요. 처음엔 한국인 주방장님이 절 무시했어요. 몽골 사람이 한국 음식을 어떻게 만들겠냐고요. 근데 사장님이 기회를 줬어요. 지금은 김밥 많은 속도가 한국인보다 빨라요. 5명 모두에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이 준 가장 큰 것이 뭔가요? 치메드가 대답했어요. 기술이요. 안우다리가 말했어요. 자신감이요.
볼트가 말했어요. 자격증이요. 오르길이 말했어요. 시스템이요. 사란이 말했어요. 존중이요. 그리고 5명이 동시에 말했어요. 미래요. 일주일 후, 저는 의외의 장소에 있었습니다. 중국 대사관이었어요. 문화 담당 참사관 왕리 씨가 저를 만나 주었습니다. 그는 몽골의 한국어 열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어요. 솔직히 당혹스럽습니다. 왕 참사관이 인정했어요. 우리가 10년간 수백억 위안을 투자했거든요. 장학금, 문화센터, 공자학당. 근데 효과가 없어요. 왜 그렇다고 보시나요? 왕 참사관이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는 돈으로 해결하려 했어요. 시설 짓고 장학금 주고 행사하고. 근데 한국은 달랐어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랐던 거죠. 구체적으로요? 한국 기업들은 몽골 노동자를 파트너로 봤어요. 우리는 저렴한 인력으로 봤죠. 이게 결정적 차이예요. 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대사관 맞은편에 한국문화원이 보였어요. 젊은이들이 줄을 서서 들어가고 있었죠. 저 모습이 우리의 실패를 보여줘요. 바로 앞인데 누구도 우리 쪽으로 안 와요. 저는 중국 대사관을 나와 바로 맞은편 한국문화원으로 갔습니다. 1층 로비부터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한국어 수업, K-POP 댄스, 한국 영화 상영. 모든 프로그램이 대기자로 넘쳤습니다. 원장 김영애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작년 방문자가 8만 명이었어요. 직원은 겨우 12명인데요. 중국문화원은 직원이 50명이래요. 근데 방문자는 우리의 10분의 1이에요. 비결이 뭔가요? 비결이랄 게 없어요. 그냥 진심으로 대하는 거예요. 몽골 친구들을 손님이 아니라 가족처럼요. 2층 한국어 교실을 들여다봤습니다. 40명 학생이 선생님 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국 회사에서 일할 때 가장 중요한 말이 뭘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정답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서로 격려해요. 이게 중요해요.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3살 투야 씨가 말했어요. 중국어도 배워봤어요. HSK 3급까지 땄죠. 근데 쓸모가 없더라고요. 중국 회사들이 몽골 사람을 안 믿으니까요. 한국은요? 한국 회사는 한국어만 잘하면 기회를 줘요. 국적 차별이 없어요. 제 언니가 한국에서 일하는데 부장님이 우리는 다 같은 팀이라고 했대요. 3층 도서관에 갔습니다. 한국 책들이 빼곡했어요. 소설, 자기계발서, 기술서적까지. 사서 앵으 씨가 설명했어요. 가장 인기 있는 책이 뭔지 아세요? 한국 직장 문화 안내서예요. 다들 한국 회사에 취직할 준비를 하니까요. 저는 책꽂이에서 한 권을 꺼냈습니다. 한국인과 함께 일하기라는 제목이었어요. 펼쳐보니 밑줄이 가득했습니다. 누군가 열심히 공부한 흔적이었죠. 회식 문화, 보고 방식, 존댓말 사용법. 하나하나 메모가 빼곡했어요. 문화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김영희 원장이 울란바토르 전경을 가리켰어요. 저기 보이세요? 5년 전만 해도 한국 관련 건물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은 거리마다 한글이 보여요. 중국은 뭐가 잘못됐을까요? 김 원장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중국은 영향력을 원했어요. 한국은 우정을 원했죠. 사람들은 영향력보다 우정을 선택한 거예요. 저녁에 저는 한 몽골 싱크탱크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국제관계 전문가 바트 박사였어요. 중국이 몽골에 쓴 돈이 한국의 10배예요. 근데 왜 졌을까요? 바트 박사가 차분하게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하드파워에만 집중했어요. 도로, 건물, 광산. 한국은 소프트 파워를 썼죠. 문화, 언어, 인간관계. 그게 더 강력한가요? 몽골 속담이 있어요. 황금은 사람을 부르지만 따뜻함은 사람을 머물게 한다. 중국은 황금을 줬고 한국은 따뜻함을 준 거예요. 결과는요? 몽골 청년 설문조사 결과예요. 미래의 어느 나라랑 더 가까워지고 싶은가? 한국이 68%, 중국이 12%였어요.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취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중국이 놓친 건 단 하나였어요.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얼마를 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전부였죠.
14억 시장이 5천만 시장에게 진 이유. 이제 명확했습니다. 취재 마지막 날, 저는 울란바토르에서 250km 떨어진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한국어 마을로 불리는 곳이에요. 주민 300명 중 80명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죠. 마을 입구에 놀라운 간판이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길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마을 회관 앞에 20대 청년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한국어 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25살 바야르 씨가 답했어요. 스터디 모임이에요. 매일 저녁 7시에 모여서 2시간씩 공부해요. 선생님 없이 서로 가르쳐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이 마을 출신으로 지난 5년간 한국 간 사람이 35명이에요. 단 한 명도 실패하지 않았어요. 다들 성공하고 돌아왔죠. 마을 이장 투무르 씨가 저를 마을 곳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새로 지은 학교 건물이었어요. 한국 간 청년 5명이 돈 모아서 지었어요. 마을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받으라고요. 교실 벽에는 한국 지도가 붙어 있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도시마다 누군가 메모를 남겼어요. 서울 마이너스 형 근무지, 안산 마이너스 누나 있는 곳, 대구 마이너스 삼촌 공장. 마을 아이들에게 한국은 이미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간 곳은 마을 협동조합이었어요. 한국 다녀온 청년들이 만들었어요. 이장이 설명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농업 기술을 여기 적용하는 거죠. 온실 안에는 딸기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몽골 초원 한가운데서요. 한국 농업 기술이에요. 조합장자야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한국 경기도 농장에서 3년 일하며 배웠죠. 이제 이 마을이 울란바토르 호텔에 딸기를 공급해요. 세 번째로 간 곳은 마을 카페였습니다. 서울 카페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한국 다녀온 여성 둘이 함께 차린 곳이었죠. 커피 맛이 서울이랑 똑같아요. 단골 손님이 말했어요. 여기 오면 한국 간 기분이 들어요. 카페 주인 나란 씨가 라떼를 만들어줬습니다. 라떼 아트까지 완벽했어요. 한국 홍대에서 바리스타 일했어요. 사장님이 3년간 모든 걸 가르쳐 주셨죠. 퇴사할 때 에스프레소 머신까지 선물로 주셨어요.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한국 고용주들의 이런 따뜻함이 몽골 젊은이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였어요. 저녁 무렵 마을 광장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 출발 환송회였어요. 이번 달 한국으로 떠나는 청년 3명을 위한 자리였죠. 온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노인들이 전통 축복 의식을 했고 아이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마을 이장이 청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 마을의 씨앗이다. 한국에서 잘 배우고 크게 자라서 이 땅에 다시 심어라. 그게 우리 마을의 미래다. 새 청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선배들처럼요. 행사가 끝나고 저는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75살 강볼드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젊은이들이 다 한국 가는 거요. 할아버지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내가 젊었을 때는 소련이 우리 희망이었어. 근데 소련은 우릴 지배하려 했지. 그 다음엔 중국이 왔어. 돈을 줬지만 우릴 무시했어. 한국은요? 한국은 달라. 우리 손자가 한국 갔다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왔어. 자신감이 생겼더라고. 꿈이 생겼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손자가 한국 회사 동료들과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저기 봐. 한국 사람들이 우리 손자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어. 친구처럼. 중국 공장 사진엔 이런 게 없어.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 속에 모든 답이 있었어요. 밤하늘에 별이 쏟아졌습니다. 몽골 초원의 밤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청년 하나가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기자님, 한국 사람들한테 전해주세요. 우리가 정말 고맙다고요. 한국이 우리한테 준 건 돈이 아니라 존중이었다고요. 저는 약속했습니다. 꼭 전하겠다고요. 서울로 돌아온 저는 한국고용노동부를 방문했습니다. 외국인력 담당관 이정민 씨를 만났어요. 몽골 EPS 노동자 만족도가 95%예요. 전체 참가국 평균이 73%인데 몽골이 압도적으로 높죠. 왜 그럴까요? 이 담당관이 모니터를 돌렸습니다.
설문조사 결과가 떴어요. 몽골 노동자들이 가장 만족하는 부분이 인격적 대우예요. 월급이나 근무 조건보다 이게 1순위예요. 중국과 비교하면요. 중국 광산에서 일한 몽골 노동자 설문조사도 봤어요. 만족도가 31%였어요. 가장 불만인 게 차별이었고요. 이 담당관이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몽골 노동자들의 재계약률이 89%예요. 3년 끝나고 연장하는 비율이죠. 이건 기록적인 수치예요. 다른 나라는요? 평균 55%예요. 몽골이 독보적이에요. 그만큼 한국 생활이 만족스럽다는 거죠. 저는 경기도 안산의 한 공장을 재방문했습니다. 3년 전 EPS로 입국한 몽골 노동자 10명이 일하는 곳이었어요. 공장장 박민수 씨가 말했어요. 우리 회사 몽골 직원들 한 명도 그만두지 않았어요. 다 계약 연장했죠. 비결이 뭔가요? 별거 없어요. 한국 직원이랑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월급날 같고 쉬는 날 같고 회식도 같이 하고. 휴게실에서 몽골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1살 에르데네 씨가 말했어요. 저 이제 한국이 제2의 고향이에요. 여기서 결혼했고 아이도 낳았어요. 영주권도 신청했어요. 영주권요? 네. 한국 정부가 우수 노동자한테 영주권 줘요. 저 5년째 성실하게 일했거든요. 내년이면 나올 거예요. 그의 스마트폰 배경화면에는 한국인 아내와 아들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한국 사람이에요. 같은 공장에서 일하다가 만났죠. 아들은 한국이랑 몽골 이중 국적이에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동 이주가 아니었어요. 진짜 통합이었죠. 다음 날 저는 국제노동기구 ILO 서울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소장 마이클 존슨 씨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한국의 EPS 제도를 배우러 20개국 정부가 왔어요. 몽골 사례 때문이죠. 무엇을 배우러 온 건가요? 어떻게 외국인 노동자를 제대로 대우하면서도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지요. 한국이 세계 모범 사례예요. 그가 보고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2024년 ILO 보고서예요. 한국 EPS 제도가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 우수 사례로 선정됐어요. 중국은요? 중국은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로 매년 문제가 돼요. 몽골만 아니라 동남아 노동자들도 피해가 심각해요. 마이클 소장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21세기는 소프트 파워의 시대예요. 한국이 몽골에서 이긴 건 우연이 아니에요. 시스템과 태도가 달랐던 거죠. 저는 마지막으로 울란바토르의 한 대학 교수와 화상 인터뷰를 했습니다. 국제관계학 교수 올즈바이 박사였어요. 교수님, 이 현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한국의 영향력은 계속 커질 거예요. 이미 몽골 젊은 세대는 중국보다 한국을 선호해요. 10년 후엔 몽골 전체가 한국 편이 될 거예요. 중국이 만회할 방법은 없을까요? 있죠. 태도를 바꾸면 돼요. 근데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중국은 큰 나라라서 작은 나라를 동등하게 못 봐요. 한국은 중견국가라서 오히려 공감을 잘해요. 교수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몽골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큰 나무는 그늘을 주지만 작은 나무는 열매를 준다. 중국은 그늘이고 한국은 열매예요. 취재를 마치고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원고를 정리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14억이 5천만에게 진 이유 마이너스 존중이 돈을 이긴 날. 몽골 청년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그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인간으로서 존중받기 위해서였죠. 중국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이길 수 없는 이유. 그것도 분명해졌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으니까요. 한국이 몽골에서 승리한 건 경제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대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21세기 진짜 강대국의 조건이라는 걸 몽골 초원이 세계에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에 울려 퍼지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싶으시다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 사연의 주인공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더욱 가슴 뜨거워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국경 없는 감동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